필경사 버틀비. 허먼 멜빌. 제7장 사문서국의 말단 직원. 다시 사무실에 나가보았더니 생각했던 대로 건물 주인한테서 온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폈다. 편지에는 건물 주인이 경찰에 고발하여 버틀비를 불황인으로 묘지, 즉 툼스 형무소로 보냈다는 것이 쓰여 있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도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형무소로 출두하여 사실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화가 났으나 나중에는 찬성했다. 건물 주인의 과단성 있는 기질은 나로서는 도저히 결단 내릴 수 없는 조치를 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가엾은 필경사는 툼스 구치소로 연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저항하지 않고 언제나의 그 창백한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태도로 묵묵히 수락했다고 한다. 동정심과 호기심에서 몇 사람의 구경꾼이 따라갔다. 경관 하나가 버틀비의 팔을 잡고 앞장을 서고 말 없는 행렬은 붐비는 한낮거리의 떠들썩함과 열기와 흥청거림 속을 누비며 지나갔다. 편지를 받은 그날 나는 묘지, 정확히 말하자면 툼스 구치소로 갔다. 담당자를 찾아 내가 방문한 목적을 말하자 내가 설명한 인물이 분명히 수용되어 있음을 알렸다. 그래서 나는 담당자에게 버틀비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며 아무리 말할 수 없는 괴짜라 해도 충분히 동정의 여지가 있는 사람임을 증언했다. 나는 내가 아는 대로의 사실을 죄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를 당분간은 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가두었다가 좀 덜 가혹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하긴 그것이 어떤 조치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다른 방안이 없다면 결국 구빈원이 그를 맡아야만 할 것이다. 이야기를 끝내고 나는 면회를 신청했다. 파렴치 범으로 몰린 것도 아니고 또 거동도 조용했기 때문에 당국은 그에게 옥내, 특히 풀이 돋아난 앞마당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허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조용한 그 뜰에서 높은 벽을 향해 혼자 서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래서 주위 옥사의 좁은 창 틈으로도 살인범이나 절도범들의 눈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다. 버틀비.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그는 말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를 이리로 끌고 온 건 내가 아닐세, 버틀비.
나에 대한 의심 어린 그의 말에 마음이 상한 나는 말했다. 자네에겐 여기가 그다지 못마땅하진 않을 걸세. 여기 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을 테고 그다지 쓸쓸한 곳도 아니지 않는가. 저기 하늘도 있고 여긴 불도 있고 말이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답했으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두고 밖으로 나와야 했다. 다시 복도로 들어섰을 때 얼굴이 붉고 몸집이 큰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어깨 너머로 엄지손가락을 휘둘러 보이며 말했다. 저 사람은 나리의 친구입니까? 그렇소. 저 사람은 굶어 죽기를 원한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감옥밥을 먹게 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물었다. 이런 데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말을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내가 물었다. 저는 사식을 넣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나리들은 저를 불러 고급 식사를 차입하지요. 그렇소? 나는 간수에게 물었다. 간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말하고 은하 몇 잎을 사식업자. 여기서는 다들 그렇게 부른다. 그 사식업자에게 쥐어주며 저기 있는 친구에게 특별히 마음을 써서 해주시오. 최고급 요리를 저 사람에게 먹여주시오. 그리고 되도록 정중하게 대해주시오. 그럼 저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사식업자가 말했는데 자기 음식을 보여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참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버틀비에겐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나는 승낙했다. 사식업자의 이름을 알자 함께 그에게로 갔다. 버틀비, 이 사람은 거틀렛이라네.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걸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식업자는 앞치마를 두른 허리를 연신 굽실거리며 말했다. 여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뜰도 좋고 팡도 시원하고 천천히 묵으시며 기분 좋게 지내십시오. 한데 오늘은 무슨 요리로 할까요? 오늘은 요리 같은 거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버틀비는 얼굴을 들며 말했다. 배탈이 날 거요. 난 요리 같은 건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며 천천히 앞들 저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죽음의 벽이 마주보는 위치로 섰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식업자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저 양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나는 슬프게 생각하며 말했다. 정신이 돌았죠? 정신 나간 게 맞죠? 아, 그러고 보니 나리 친구께서는 문서 위조를 한 모양이군요. 문서 위조범이란 되게 안색이 좋지 않죠. 저런 사람을 보면 난 가엾어 못 견디겠단 말씀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님께선 뭘로 에드워즈를 아십니까? 매우 슬픈 듯이 말을 시작해놓고 말을 끊었다. 그리고 사뭇 동정하는 투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자는 뉴욕에 있는 싱싱 형무소에서 폐병으로 죽었죠. 아, 몰로를 모르시는군요. 모르. 나는 문서 위조범과 교제한 적이 없으니까. 이만 난 가야겠소. 저 친구를 잘 부탁하오. 섭섭하긴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또 봅시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 나는 다시 뮤지, 즉
툼스구치소에서 면허를 허락받고 버틀비를 찾아 복도를 돌아다녔으나 그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에 자기 방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요. 어떤 간수가 말했다. 혹시 저 앞마당에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쪽으로 가보았다. 말 없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지나가던 다른 간수가 말했다. 저기 누워있더군요. 안뜰에 말입니다. 누워있는 것을 본 지가 한 20분쯤 됐으려나? 안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놀랄 만큼 두꺼운 주위의 벽은 외부의 소음을 완전히 막고 있었다. 돌로 된 그 이집트식 벽의 어둠이 나를 위압했다. 그러나 발 밑에는 도침풀이 싹트고 있었다. 마치 불멸의 피라미드 속에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마법에 의해 그 돌틈 사이로 새가 떨어뜨리고 간 풀씨가 움튼 것 같았다. 그 돌벽 밑에 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자세로 머리를 차디찬 돌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버틀비에 주치한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발길을 멈추었다. 그리고 곁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여 바라보니 침침한 눈을 뜬 채로 버틀비가 누워있었다. 어떻게 보면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문득 누구에게 재촉이라도 받은 것처럼 나는 그를 만져보았다. 그의 손을 만지는 순간 싸늘하게 찌르는 듯한 전율이 나의 팔에서 등골을 타고 발끝까지 스쳤다. 그때 사시겁자의 둥근 얼굴이 위에서 들여다보았다. 이분의 식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안 먹을 작정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먹고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식사하지 않고 살지요. 나는 대답하고 그의 눈을 쓸어 감겼다. 아니, 자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있어. 왕과 법관들과 함께. 나는 중얼거렸다. 더 이상 이 기록을 이어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가엾은 버틀비의 매장에 대한 서술 따위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단지 독자와 작별하기 전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만약 이 짧은 이야기가 독자의 흥미를 끌어 버틀비가 대체 누구였으며 본문의 필자가 그와 알기 전엔 어떤 생활을 해왔느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해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 호기심을 품은 점에 있어서는 나도 그들 못지 않았으나 유감스럽게도 그걸 만족시킬 길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필경사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내 귀에 들어온 조그만 소문을 여기서 털어놓아야 할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 소문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나는 확인할 수도 없고, 따라서 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도 현재의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나에게 흥미로운 암시를 준 것이 분명한 만큼 몇몇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어 간단히 그것을 이야기할까 한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렇다. 버틀비는 워싱턴 배달블록 우편물을 취급하는 사문서국의 말단 직원이었는데 행정당국의 인사이동 결과 갑자기 해고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풍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 나는 거기서 받은 충격을 도저히 잘 표현할 수가 없다. 배달 불능 우편물이라니. 이건 마치 죽은 사람이라는 말과 비슷한 울림을 주지 않는가.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의 그 타고난 천성과 불행이 음울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쉽다면 배달 불능의 편지를 태워버리기 위해 분류하는 일보다 더 막막한 절망감을 고조시키는 일이 또 있을까? 그 편지들은 1년에 한 번 짐수레에 실려 소각장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어떤 때 창백한 필경사는 차곡차곡 접은 종이 속에서 반지를 꺼낸다. 반지가 끼워져야 할 손가락은 아마도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을 것이다. 자선 헌금이라고 급하게 보낸 지폐 한 장을 발견했을 때도 그것으로 구원되어야 할 사람은 이미 먹지도 굶지도 못하고 묻혀 있을 것이다. 혹은 절망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편지가 희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편지가 구제받지 못한 재난에 짓눌려 죽은 사람에게 구제 희망을 담은 편지가 도착하지도 못한 채 그냥 태워지고 마는 것이다. 생애 사자로서 보내어졌는데도 이 편지들은 모두 죽음으로 내몰리고 만 것이다. 아, 버틀비어. 아, 인간이여.